자, 우리 아까 비진이 의사표시에 대한 조문 분석을 해봤죠. 방금 이제 조문을 읽으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107조에 관한 내용에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적었네요. 동그라미 1 딱 적고 줄을 이렇게 근 다음에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 2 안 치고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랬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봅시다. 여러분에게 지금은 기초 강의고 아주 센 기초니까 교과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없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읽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앞에다 약자를 썼지만 우리 정식 조문은 제107조 이렇게 나옵니다. 107조. 교과서에 그렇게 써져 있죠. 그 프린트에는 제107조. 저야 이렇게 약자를 씁니다. 그게 관행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냥 동그라미 1 하고 낸 이것을 항이라고 부릅니다. 항. 이것을 조라고 부르죠. 이 기초는 잘 배워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특별히 배울 때 여러 가지 말로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읽어내려가려면 이것을 이제 이 언어법을 잘 봐두십시오. 이걸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07조 1항이죠. 그렇죠? 동그라미 2가 되어 있으면은 이 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의 명칭은 먼저 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항은 동그라미로 쳐져 있습니다. 1항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여긴 동그라미 1번인데 이게 동그라미 1 해서 항이 되는데 여기다가 일반 숫자로 1을 이렇게 써질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문을 보다 보면 이런 것들 보일 겁니다. 이런 걸 갖추셔서 호라고 부릅니다. 호. 그러면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146조. 그러면은 146조 1항 1호죠.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제 146조 1항 1호. 그리고 어느 조문에 따라서 여기다가 가라고 적을 때가 있습니다. 가. 한글로 이걸 가르쳐서 목이라고 부릅니다. 목 이렇게 목. 그래서 146조 1항 1호 가목에 따르면 이렇게요. 나중에 이제 특별법 보시다 보면은 특히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 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 조예가 2조 1항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쭉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목이라고 부릅니다. 목. 적어도 여러분이 법을 배우셨고 준법조인, 공인중개사는 준법조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 대한민국 시험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법률 시험은 3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법시험, 하나는 법무사시험, 하나는 공인중개사시험입니다. 나머지는 협회가 관리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고시를 보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준법조인 맞죠? 나중에 읽을 때 136조 동그라미 1번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 아니라 1항, 그 다음에 밑에가 1호, 그 다음에 가목 이렇게 입에다 외워두십시오. 그러면 2항이 되겠죠. 이건 2항. 그런데 2항해가 전항해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항을 읽었죠? 그러면 전항해 뭘 말합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항목. 그 전항해, 그럼 107조 2항 한번 봐보실까요? 2항에 보시면은 107조 2항해가 전항해 의사표시의 무효는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은 1항에 가서 봤더니 어떤 것은 무효로 한다. 그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무효는 이런 뜻입니다. 전항해 의사표시의 무효는 이렇게 되면 즉 앞 항목, 즉 107조 1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그렇게 읽을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밑에 108조 한번 볼까요?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2항 같은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이렇게 되어 있죠. 즉 1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뒷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페이지에 보시면은 양가로 4번에가 사기 또는 강박을 하는 의사표시하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죠? 보이십니까? 밑에 하단부에 보면 4번에 3페이지에 4번 보이세요? 박스 내용 나오면 두 번째 박스 보면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하고 되어 있는 것 중에 2항 말고 3항에 바뀐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3항에 봤더니 전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두 번째 항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항의 입장에서 2항을 일컬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항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항에. 그리고 전 2항에라고 말한 것은 이 두 개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 있던 두 개. 그렇다면 이제 응용해 봅시다. 만약에 146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본다면은 만약입니다. 원래 조문은 그렇지가 않지만 147조 어떤 내용이 써져 있고 148조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전조에 있어서 전조 그럼 뭘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147조 됐습니까? 만약에 문제 법조문회가 전 2조의 무효는 이렇게 있다면은 뭘 말하는 겁니까? 147조, 146조 두 개를 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 2조 그러면 이것부터 앞에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읽을 줄 알겠죠? 예. 그래서 전항 할 때는 바로 앞에 항목, 앞에 것과 그 앞에 걸 합하려면은 전 2항 이렇게 부르는 거고. 또 전조 그러면은 앞에 있는 조문 그리고 전 2조 그러면 앞에 것과 그 앞에 있는 것. 네, 읽을 줄 아시겠죠? 네. 이것을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그 다음에 각 내부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08조) 조문 한번 볼까요? 앞부분 다시 2페이지로 넘어와서 108조 부분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하고 써져 있죠. 그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해놓고 그러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한마디로 딱 끝나죠. 이렇게 끝나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끝나는 조문 이런 조문이 있고 107조에 봤더니 그러나라는 이런 조문이 있죠. 이러는 조문. 이럴 때 그러나 앞에 있는 걸 가르쳐서 본래의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본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그러나 앞쪽에 있는 걸 본문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러나를 한문으로 쓴다면 단 이거겠죠. 단. 너 이거 해줄게. 단 말이야. 이것은 말의 반대죠. 그러니까 이 단이라고 쓰는 것처럼 그러나라고 나와 있으면 또는 어떤 조문에가 단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이걸 가르쳐서 뭐라 부르냐면 단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07조 같은 조문은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과 단서. 그럼 본문에 어떤 효과가 있다면 단서는 반대 효과겠죠? 보이세요? 본문은 어떤 효과가 있으면 단서는 반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본문만 있는 조문이죠. 자, 109조 한번 볼까요? 109조 뒷페이지 3페이지 넘겨서 첫 번째 박스 보시면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랬죠? 여기까지가 뭐? 본문.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단서.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거 제가 기본 강의에 쭉 들어가면서 입증 책임이라는 걸 배울 것입니다. 본문에 있어의 주된 효과에 대한 입증 책임, 단서에 대해서 주된 효과에 대한 입증 책임, 요즘 말로 하면 증명 책임이라는 말을 배우면서 증명 책임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을 배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원칙을 배워놓지 않으면 누가 입증할 책임이 있냐면 계속 외우기 바빠요. 근데 법 조문에가 써져 있어요,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이 원리를 배워놓으면 이 요건은 누가 입증하는 거고 이 요건은 누가 입증하는 거가 법에가 써져 있습니다. 조문에가. 그래서 기본 원칙을 배우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학원 강의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법대 강의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 단서 읽을 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107조 1항 본문에 따르면 효력이 있죠 라고 말하면 단서 앞쪽을 말하는 거고, 107조 1항 단서에 보시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면 그러나 뒤쪽을 말하는 거고, 이게 눈으로 보면서 서로가 이런 약속된, 학자들 간에 약속된 이야기를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107조 1항 그러면 동그라미 1번, 2항 그럼 동그라미 2번, 전항 그러면은 앞에 있는 항목, 전조 그러면 앞에 있는 조문, 전 2조 그러면 앞에 조문, 그 다음 앞에 조문, 이렇게. 그리고 1항, 1호, 가목, 이렇게. 호와 목을 읽을 줄 아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조문의 구조가 무엇 한다 그러면 본문,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오면 단서, 이렇게. 그걸 하나 봤습니다. 조문 구조를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107조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7조 1항 본문에 보니까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고서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써져 있죠. 107조 1항 본문에가 표의자가 알고서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쓰고 있네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자기 말이 진위가 아님에 대해서 알고서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랬더니 단서에가 그러나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이런 말 나오죠.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배우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기초부터 다시 합시다. 우리 법에서요, 이제 참 희한한 일본식 용어를 가져다가 우리 법을 쓰고 있는데, 차후에는 그런 조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법 조문의 용어를 보면, 이렇게 알았다라는 말, 이런 말, 어떤 것을 알았다, 이런 말을 축약하면 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악이 그러면은 못된 의도죠. 너 악의로 그랬지, 못된 의도로 그랬지, 이런 뜻일 겁니다. 악한 의도. 그러나 법에서는 악이 그러면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적겠습니다. 어떤 사실 또는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알았다. 그럼 뭐라 부른다? 악이 불러요. 그럼 여러분 해보십시다. 선이라고 말한다면 뜻이 뭘까요? 이게 반대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실을 몰랐다가 되겠죠? 몰랐다. 이럴 때는 선이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은 외우니까 쉬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참 저랑 공부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악의의 제3자잖아요. 그래서 권리 못 갖죠. 그러면은 그래놓고 나서 얘 못된 놈이잖아.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린다. 악의는 못된 의도란 뜻이 아닙니다. 뭐예요?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지금 쉬울 것 같지만 나중에 악의의 3자라도 권리 갖습니다. 그러면은 왜 못된 놈인데 권리를 갖는다 그런디야? 그러면서 막 또 헷갈려요. 그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 하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는 건 이게 마인드입니다. 자, 다시 선이 그러면요 어떤 사실을 몰랐다. 악이 그러면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 이 가운데 한번 봅시다. 알았거나 그렇다면 악이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거나는 또는이에요, 그리고예요? 또는이죠. 또는 이거나 저것 그러면 이것 또는 저것이잖아요. 그리고는 아닙니다. 이건 또는이에요. 뭐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다 이 말은 있죠. 뭐 알 수 있었단 말이 뭘까라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싸우는 걸 보십시오. 야 임마, 너 내가 이거 너한테 주겠단 말 이거 사실은 내 진정한 뜻이 아니라는 거 너 알았지? 응, 나 알았어. 그럼 뭐가 돼요? 안 줘도 되죠?
무효가 되니까, 주겠단 말이 무효가 되니까. 근데 상대방이 뭐라 그럴까요? 몰랐어. 그럴 거 아니에요. 시침이 딱 되고, 몰랐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또, 이쪽 표의자가 뭐라 그래요? 좋다. 그래. 네 몰랐다고 치자. 근데 네 주변에 있던, 우리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은 다 알았어. 근데 왜 너만 모르는데? 이렇게. 너 알 수도 있었어. 알 수 있었어. 다른 사람 다 아는 것처럼 너 알 수도 있었어. 이게 바로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상대방은 뭘 주장합니까? 난 몰랐어. 이 말이죠. 알 수 있었단 말의 의미는 뭐냐? 너가 몰랐다고 주장을 하지만, 자, 이게 선의죠. 너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너 모르는 데 대하여 네 잘못이 있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 수 있었다 이꼴 과실 그렇게 하지 말고, 알 수 있었단 말은 뭐예요?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알 수도 있었다 앞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 너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너 알았지? 그럼 뭐라 불러요? 아기. 너 알았지? 아, 나 몰랐어. 그러면 에이, 너 알 수도 있었잖아. 이 말은요, 너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말이야, 너 할 수 있었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었잖아. 너한테 잘못이 있는 거야. 이거예요. 모르는 데 대하여 잘못이 있다. 선인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알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요건을 배워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표시된 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배웠죠? 상대방이 효력이 있으려면요, 상대방은 알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표의자의 진위가 말이 비진이라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될 거예요. 알면 효력이 없으니까. 유효가 되려면 몰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모르는데 잘못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선이며 동시에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게 보이지 않는 요건이라고요. 이걸 조문에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이 표시가 상대방의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이이며 동시에 과실이 없어야 된다. 무과실이 된다. 선이 무과실 요건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또 교과서에 있는 선이 무과실, 선이 무과실 외울 거예요. 외우면은 3일이 안 가요. 조문을 딱 보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이거나 또는 네가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잘못이 있다면은 표시된 건 효력이 없다. 그래도 효력이 있으려면 난 그놈아 몰라야 되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이 되겠지. 이렇게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자, 알았거나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면 2항 한번 봅시다. 107조 2항 보니까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까지 딱 끊어보죠. 선의의 제3자. 무효는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렇게 되겠죠. 선의라는 것은 모른다고 말이었죠. 모르는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선이란 말이 익혔습니다. 2항에 봤더니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녀분이 말대꾸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예? 화가 나죠? 왜 화가 납니까? 그 2살 먹은 애 말대꾸도 못하고 있으면 화 안 나고, 이제 좀 애가 똑똑해져갖고 말대꾸하면 화나십니까? 미운 5살? 왜 화나세요? 왜요?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서요. 애가 어찌 엄마를 무시하겠어요? 왜 화가 나겠어요? 민법 공부하니까 별 생각을 다 하죠. 살아보면서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걸 생각하시죠? 왜 화가 나냐면 말 대꾸를 하기 때문이에요. 대꾸가 뭡니까? 거스른다는 거죠. 대거리란다는 겁니다. 대거리. 이게 대꾸예요. 그것이 그건 대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항이란 말은 대꾸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대꾸할 때 뭐라고 대꾸합니까? 자기 주장을 펴죠.
자기 주장을. 너 엄마가 우유 먹으라 그랬지. 나 우유 안 먹어. 왜 안 먹는데? 배 아프단 말이야. 이렇게 해요. 자기 주장을 편다고 말입니다. 즉 대항한다는 말은 뭔 뜻이냐? 대꾸하면서 주장을 펴는 것을 말합니다. 주장을 펴는 것. 이걸 대항한다라고 씁니다. 자, 그럼 여기다 적겠습니다. 대항한다라는 말, 어떤 권리 또는 법률의 효과를, 이걸 대항한다는 말은요, 뭔 말이다? 맞대그리해서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항하지 못한다는요,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대항입니다. 쉬운 표현 같지만요, 나중에 여러분 등기법 공부할 때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 이걸 배우고 제3자의 대항요건, 이런 말들을 배우게 돼요. 이건 성립요건에서의 등기가 아니고 대항요건에서의 등기입니다. 이걸 배우게 때도 있고,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요건이 뭔가를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빨리 딱 머릿속에 치환이 돼야 돼요. 아, 권리주장요건. 등기는 성립요건일 때도 있지만 대항요건에서의 효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환이 돼야 돼. 막연하게 대항요건은 뭐고 성립요건은 뭐고 이렇게 외우면 죽은 공부가 되고, 여러분이 외울 것이 1000개가 넘는 거예요. 조문 읽을 줄 알아야죠. 그럼 자, 대항한다는 뜻이 뭐다? 권리를 주장한다. 무효를, 효과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7조를 제가 해석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의사표시는 말하는 사람이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한 것이라도, 자기 의도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한 거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말하는 표의자의 진의 아님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그것은 효력이 없다. 이양 봤더니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전항의 효력이 없다는 의사표시의 무효는 이를 잘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못한다. 읽어지세요? 아까 제가 복사해가지고 붙여놓으라고 그랬죠? 이제 어떻게 읽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읽어내려갈 때만이 여러분이 모든 조문을 저랑 같이 이렇게 읽어내려갈 것입니다. 앞으로. 그럴 때 여러분 것이 돼요. 그래서 사례 문제를 풀 때, 아, 얘가 이렇게 얘 모르는 놈이잖아. 그럼 어떻게 주장을 해? 이렇게 풀려야지. 대항하지 못한다.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이 내용을 주장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주장을 못하는 법이다. 이렇게. 조문 이렇게 만들면 쉽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제 권력자여가지고 제가 법조문을 새로 만든다면은 저는 아마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의사표시란 말이 할 수 없다면은 계약상의 어떠한 의사를 계약의 표의자가 진이 아닌 실제로 의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할지라도 일단 표시된 대로 그 효력은 발생한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가 아님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표시된 것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이 항에 그러나 전항의 무효를 가지고, 즉 앞에 있는 무효를 가지고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못한다. 다소 조금 낫지 않습니까? 법조문은 그렇게 써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내려가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당장은 안 돼요. 나중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는 이만큼 읽어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전에는. 그맘때쯤 되면 여러분이 시험에 대해서 이번 시험처럼 34개, 35개를 맞는 그분들처럼 점수가 오를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사례에 대해서는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냥 간단한 사례만 보죠. 위에 조문을 놓고 보니까
밑에 사례해 보더니 갑은 어느 날 친구 을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중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이를 위로하고자 평소 을이 좋아하던 갑이 소유하던 유명화의 그림 한 점을 주겠노라고 말하고 이를 병실에 걸어두었다. 이랬죠. 지금 사례 읽어보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갑이라는 자가 우연히 친구 을이 곧 사망일을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친구를 위로 좀 해야 되겠다. 이 동기죠. 이 동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갖고 있던 유명한 그림인데 평소에 을이 좋아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너에게 주마. 그러니 이 그림을 보고 폐차해서 빨리 낚아라. 이랬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갑은 을이 사망하면 곧 그림을 다시 가져올 생각이었다. 이랬죠. 그러면 줄 생각이 있다고 말입니까? 없다고 말입니까?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갑의 내심의 진의는 주겠다라는 증여의사, 내심의 진의는 주겠다라는 이 증여의 의사가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이죠. 차라리 주질 말지. 줘놓고 빨리 죽어라.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줘놓고. 너 언제 죽나? 그럴 거 아니야. 효과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내심의 효과의사는 안 준다죠. 그렇죠. 효과의사는 안 준다. 내심에는 안 준다. 표시는요?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내심의 의사와 표시상의 의사가 어때요? 달라져 있죠. 그럼 아까 조문 내용들 합시다. 이랬을 때 첫 번째 1번 을이 갑의 증여의사가 빚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받은 경우 그랬습니다. 이거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럼 뭐예요? 선이네요. 알지 못하고 이 그림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도로 줬다가 도로 뺏을 수 있느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봤더니 을이 갑의 증여의사가 빚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팔아 그림을 팔아 이를 병원비에 충당하고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에게 그림을 매도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그림의 소유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병은 주고받은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삼자가 되죠. 삼자. 이 빚인에 대해서 이자는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저 조문의 단서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표의자가 자기 의사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랬죠. 그 효력이 있으니까 주겠단 말이 효력이 있어버리죠. 그러니까 의뢰한자가 친구 고마워 하고 받아버립니다. 근데 진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면 표시된 효력이 발생해버리죠. 그럼 누구게 돼버립니까? 의뢰 것이 돼버립니다. 이거 알겠어요? 의뢰 것이 안 되려면 진의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표시된 건 무효가 돼버리니까 주겠단 말은 속된 말로 헛소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준다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이 소리가 빚이라는 사실 알았죠. 알았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무효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주겠다는 말은 헛소리고 그림을 병실에 걸어놨다 하더라도 이것은 누구 겁니까? 갑의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처분권을 배워보겠습니다. 처분권. 지물건 아니죠. 지거 아닌 것을 병에게 팔았습니다. 매도하고 권리를 넘겨줬네요.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할 수 있지만은 지것이 될 때 많이 넘겨준다 그랬죠. 자기게 될 때. 설사 넘겨줬다 하더라도 병의 손에 들었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나요? 못 갖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장난치는 한 녀석을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병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여기서 특별한 규정을 만듭니다.
원래 원칙에 따르면 이거 그림 준단 말 무효. 그렇기 때문에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처분한 행위 무효. 그렇죠? 처음부터 무효는 끝까지 무효. 그런데 그럴 때 그 원칙만 가지고 세웠다간 이상한 녀석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법은 전혀 모르는 이자를 보호하려고 이제 말합니다. 전항의 무효는 이거 줬다 무효, 그것 때문에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처분한 행위 무효. 그런 무효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뭘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을 해요 못해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 누구 게 돼버려요? 평가에 돼버리지. 당사자끼리는 비진의로 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상대방이 알고 있을 효력이 없는데 제3자에 대해서는 그자가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면 그자에게는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지 못한다. 풀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아주 기초적인 사례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네. 기초적인 사례예요. 기초가 아닌 것 같습니까? 이건 10년 전이나 시험에 나오던 아주 기초 중에서도 날기초입니다. 생기초.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통정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죠. 이렇게 비진의 표시는 말한 사람이 주겠다라고 말한 이 말, 그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냐? 이거 따져붙죠. 그런데 통정이란 말은 뭐예요? 짰다 그 말이죠. 작당 모의로 한 거야. 작당 모의로. 보겠습니다. 원래 교과서에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사례를 봐야 될 건데 아까 물어보신 사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물어보신 사례를.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이 사람의 딸이 하나 있네요. 딸 A가. 이 딸 A는 한정치산자 급수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한정치산자가 어떤 사람이 한정치산자예요? 그렇죠. 낭비가 너무 심해서 가족이나 자기 생활을 공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하는 논의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하나 갖게 됐는데 자기 명의로 집을 해놓으면은 이 딸이 다 홀라당 까먹을 것 같아. 알겠습니까? 홀라당 까먹을 것 같으니까 15년간 그 집에 살고 있었던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얘한테 둘이 짜고 네가 나한테 산 것으로 해라 하고 가짜로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고 얘 소유자로 만들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매매한 다음에 뭐하라 그랬어요? 등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을 명의로 등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배웠던 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정상적인 매매가 있으면 부동산에 등기 치면 그때 왜 소유권 같죠? 근데 등기는 쳤는데 가짜 매매했죠? 그럼 이 등기는요? 효력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효력이 없는 걸 봅시다 이제. 겉으로 드러난 표시는 겉의 표시는 갑은 매도인하고 썼겠죠? 겉으로는요 매수인하고 썼겠죠? 그리고 겉으로는 매매 계약이라는 걸 썼죠? 둘이 짜고 이제 속내를 보죠. 속내 매도인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판 사람이 아니잖아. 매도인 아니다. 그렇다면 권리를 이전시킬 의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여전히 자기 것을 하려고 했지. 짜서 물걸로만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속내 매수인인가요? 아니죠. 권리를 가질 의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자연적 해석 봅시다. 서로가 각자의 속내를 알아. 안다고 하면 네 속, 내 속 다 알아. 표시된 게 중요해요? 표시된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권리를 넘길 의사가 없다. 물론 나도 권리를 받을 의사는 없다. 근데 겉으로는 매매한 것처럼 짰다. 상대방과 통정한 가짜 표시는, 허위의 표시는 효력이 없다. 뭐가 효력이 있어요? 소유권 효력이 있겠죠. 소유권 뭡니까? 권리를 안 준다죠. 얘도 안 받는다고. 그럼 명의가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건 누구 거예요? 합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을명의 등기는 무효예요. 무효. 무효란 말은 을은 소유자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네? 재산세를? 국가 예속 알 리가 있어요? 없죠. 등기상 나타난 사람에게 세금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가 잘못했나? 그럼 이 사람이 사실은 내 거 아니야 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주장 못해요. 그럼 국가가 얘한테 세금 내면 이 사람 세금을 내야 되고, 야, 내 거 아닌데 내가 대신 세금 냈다. 니 빨리 돈 내놔. 줘야지.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괜찮아. 봅시다. 화장실 갈 때 나올 때가 다르잖아. 이제 받아놨어. 자기 명의로.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병한테 팔아버려. 사실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의뢰 거 아니죠. 아닌 거 팔면은 권리를 못 넘기죠. 무효란 말이야. 이것도 무효다. 즉 의뢰인 소유자가 아니다. 가장매매는 무효다. 소유자가 아니다. 아닌 자에게 넘겼다. 원래 권리를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겠죠. 근데 우리 법이 이런 사람을 모른다면, 자, 법조문 여러분 3페이지 아니 2페이지 통정의 표시의 하단부에 나와 있는 것,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해놓고 이항해봤더니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얘는요, 사고 정상적인 매매하고 자기가 등기했어. 근데 얘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해요? 못해요? 못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을 가져버리지. 3자에게 팔아버리면.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다음에 배웁시다. 부당이득 반환을 하니 어쨌든 그건 다음에 배우고, 결과는 이렇게 돼버려. 근데 여기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어찌 보니까 가장 매매했으니까 소유권 못 받는 것 같죠? 천만에요. 잘 보세요. 갑이 자기 조카 을한테 평소에 이 을의 아버지한테 많은 평소에 도움을 받았어. 근데 나중에 성공해서 돌아보니까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얘가 재산 없이 가난하게 사네. 그래서 뭐 친조카든 아니면은 그냥 사회에서 조카든 간에 이 친구한테 내가 아버지한테 은혜 입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건물 하나를 주겠다 하고 주겠다는 증여의 의사를 보여요. 이건 진실한 의사예요? 그런데 증여를 받으면 이 친구 증여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증여세를 뺄 생각으로 겉으로 매매계약서를 써요. 매매계약서를 써서 얘는 매도인으로 쓰고 이쪽은요 매수인으로 쓰는 거야. 그럼 겉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졌죠. 자, 이제 아까 배웠던 자연책에서 배웁시다. 겉으로는 매매, 이거 둘이 짰죠. 통정했죠. 실제로는 증여인데 매매한 거잖아. 가짜죠. 이걸 해서 등기를 쳤단 말이야. 등기에서 등기 공무원한테는 매매계약서 주고 등기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의 소유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아까 가장 매매니까 가짜 매매니까 무효다. 그게 본다면 얘는 권리를 못 갖게 되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속내 먼저 겉 매매, 겉 매수. 이건 겉이고 속내. 우리에게 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주겠다. 권리를
이전시키겠다. 이쪽은요. 권리를 이전받겠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했다면 표시된 것은 중요하지 않다. 권리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잖아. 그러면은 등기 원인 넣었다가 매매라 적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설사 잘못 적은 거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의린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 강의를 배울 때 통정의 표시, 가짜 매매는 다 무효입니다. 헛소리예요. 그래놓고 이런 문제 나오면 16회 때 나왔는데 이건 예외고요. 그놈의 원칙과 외회가 왜 그리도 많아? 지가 모르면 다 예외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부터 오늘 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속내를 확인했다면 표시된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주기로 했고 너가 갖기로 했고 네 물건이 되기로 했으면 그걸 계약서를 매매라 쓰든 교환이라 쓰든 증여라 쓰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권리를 갖는 건 갖는 거지. 근데 지금 앞쪽은요. 매매라 썼지만 주겠다는 생각, 권리를 넘기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권리를 받겠다는 생각도 없어. 그래서 권리가 안 넘어간 거지 매매가 가짜에서 안 넘어간 게 아니라고요. 이쪽은 매매가 가짜일지라도 주겠다고 생각했고 받겠다고 생각했으니 그 자가 의혹한 대로 권리는 넘어간 거야. 받은 거고. 그게 등기상에 매매라 적든 교환이 적든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 공부할 때 등기 파트에 공부할 때 실소유자의 명의로 등기된 것이라면 등기 원인을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라 기재하였다 하여 그 등기를 무효라 볼 수는 없다. 그런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외워야 되나? 아니, 법원리야, 법원리. 그래서 여러분에게 배웠던 게 아까 자연책에서 담배 빌려주는 이야기, 소주 한 잔 먹자는 이야기, 명윤이가 장난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단순히 재밌게 풀어가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그 자연적 해석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지금 앞으로 1월달에 또 배울 거야 이건요. 근데 한 번은 보여준 것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왜 해석론이 중요한 것인가? 무조건 법조문 외운다고 무효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해석론을 알고 있어야 돼. 다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를 알았다면 표시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 진정 의도는 권리를 안 주겠다, 권리를 안 받겠다니 매매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매매가 의미가 없고 권리도 안 넘어가는 거야. 그러나 이쪽에서는 권리 주겠다, 권리 받겠다니까 매매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공짜로 줘놓고 매매계약서 턱 내밀면서 야 돈 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매가 가짜 매매계약서라 하더라도 을은 주고받고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으므로 소유권은 갖는 거예요. 16회 시험 문제죠. 여러분 시험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읽어내려가면서 푸는 거예요. 아 이건 줄 생각이 있었지, 발 생각이 있었지, 권리는 넘어갔구만 이렇게. 이것이 해석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표시를 오늘 보면서 의사란 개념도 봤지만은 우리 법조문에 있는 것, 앞에 배운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앞에 배울 때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를 알았다면 진위를 중요시 여기고 진정한 의도를 모르고 서로 싸운다면요 표시된 것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거래 관계에 있어서 둘이 분쟁이 붙는다면은 어쩔 수 없다. 표시된 것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그렇지만 혹여 그 내심의 의사를 알고 있다면 표시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대로 써져 있는 게 107조잖아요. 비지의사 표시라 하더라도 일단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 상대방이 진이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그렇다면 표시된 건 효력이 없다. 그렇지만 당사자 간의 문제에서 상대방 제3자까지 거래의 안전을 해치셔서는 안 되니까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있는 3자들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못한다. 통정의 표시. 표시된 것은 양자가 모두 통정해버렸을 때 헛된 것, 허위 표시되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 진정한 의사를 알았다면 안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표시된 대로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통정의 표시다. 여러분이 배웠던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을 법조문에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던 것도 계속 연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교재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실 때 답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봐서 이게 답이 뭐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카페나 우리 고시캐스트 가서 비디오를 보시면서 녹화된 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자연책에서 규범책에서 이런 것들이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키예요. 이 키를 잘 연구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아까 뭐 항, 목, 조 이것은 그냥 법률 상식이고 오늘 배웠던 중요한 키워드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자 있는 의사에 관한 착오, 사기 강박을 보고 그리고 나서 후반기 시간에는 의사의 하자에 대한 내용을 적은 다음에 약속을 불이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것이에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의 하자가 있을 때 무효 취소라는 개념과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의 해제라는 개념을 비교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가 어긋난 것들에 대한 효과를 배우게 돼요. 그럼 아마 다음 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부동산, 저당, 담보, 용익에 대해서 전세, 임대차 이런 것들의 기본기를 배울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